안녕하세요. 정말 요즘은 뭐랄까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계학습 모델이 질병을 예측하고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게 더 이상 신기한 일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예측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나? 라던가 아니면 새 정책이 나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같은 것들요. 아, 왜라는 질문에 가까운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방법. 신의 영역이요? 네. 즉, 관찰할 수 없는 만약의 세계를 엿보고 숨겨진 편견을 걷어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그 여정. MIT 강의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하,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죠. 네. 오늘만큼 이 문장이 와닿는 날도 없을 거예요. 예측 모델은 사실 족집게 과외선생 같은 거거든요. 족집게과요. 네. 과정이 어찌됐든 정답만 잘 맞추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알고 싶을 땐 그 족집게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측 모델은 그냥 정답만 맞히면 되는 거고 인과 추론은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근본 원리부터 파고든다. 정확합니다. 마침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에 딱 맞는 의료 예시가 2개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E형 당뇨병 예측 모델 이야기인데요. 모델을 돌려보니까 위회술이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가장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왔대요. 네, 그랬죠? 그럼 그냥 비만인 사람에게 위회술을 하면 당뇨가 예방되겠네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예측의 함정이죠. 함정이요. 네, 모델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회술 같은 큰 수술을 결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겠죠? 그렇죠. 아마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엄청나게 높은 분들일 거예요. 어쩌면 수술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강력한 동기가 식단 조절이나 운동으로 이어져서 당뇨를 막은 진짜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수술이라는 행위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특성을 놓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방암 예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 예시요? 암 진단 이미지를 보고 5년 내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 어떤 환자를 보고 위험하지 않은 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다행이다. 치료 안 받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네.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죠. 아니 그럼 모델이 똑똑하게 예측을 잘 했는데도 그 예측을 믿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모델이 보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는 건 네, 모델은 그냥 이미지라는 입력과 생존 기간이라는 결과만 보고 둘 사이의 패턴을 학습한 거예요. 데이터 속에서 오래 생존한 환자들은 사실 치료를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모델은 그 중간에 치료라는 결정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라요. 모델 입장에서는 치료라는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그냥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살더라 라는 패턴만 외운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패턴만 믿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환자에게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치료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는 치료를 받았다면 오래 살았을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인과 추론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근본적인 인과 추론의 문제요? 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동시에 관찰할 수 없다는 것.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추론하라는 거죠. 상상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방법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재적 결과라는 개념인데요. 잠재적 결과요? 네. 루빈 네이만 인과 모델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어떤 개념인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떤 환자 한 명에게는 사실 두 개의 평행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평행 세계요? 네. 치료를 받았을 때의 미래,
이걸 Y1이라고 하고요.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미래, Y0. 현실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난 일, 예를 들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진 결과는 사실, 팩추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다른 쪽 미래, 즉 치료를 안 받았다면 어땠을지는 반사실,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불러요. 아, 반사실? 네, 인과 추론의 핵심은 바로 이 관찰 불가능한 반사실의 세계를 데이터로 추리해내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평행 세계, 반사실, 갑자기 SF 영화처럼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관찰 불가능한 반사실을 추리하는 게 목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자료에 나온 숫자 예시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 혈당 수치 예시 말씀이시죠?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 성별, 운동 여부, 그리고 어떤 치료, A 또는 B를 받았는지에 따라 혈당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한 데이터표가 있다고 쳐요.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순진한 방법은 그냥 치료 B를 받은 사람들 평균 혈당이랑 치료 A를 받은 사람들 평균 혈당을 비교하는 거겠죠? 네. 자료를 보니까 B를 받은 사람들은 평균 7.875, A를 받은 사람들은 7.125가 나왔어요. 이 숫자만 보면 치료 B가 혈당을 0.75나 높이네. 이거 더 안 좋은 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우리가 만약 신의 시점에서 모든 사람의 평행세계, 즉 이 사람이 만약 다른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반사실 결과까지 전부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진짜 효과를 계산했더니 네. 치료 B가 실제로는 혈당을 0.75만큼 낮추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결론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네요. 네, 우리가 처음 봤던 숫자랑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죠. 만약 데이터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다면 효과가 더 좋은 치료를 나쁘다고 오해하고 버릴 뻔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과 추론의 심장부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런 거죠? 데이터에 편향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편향이요? 네. 예를 들어 혈당이 원래부터 아주 높아서 걱정인 사람들이 뭐라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최신 치료법인 B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치료 B그룹에는 원래부터 고위험군 환자들이 몰려있겠죠? 그러니 B그룹의 평균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치료 B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 때문인 거죠. 이런 걸 교란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치료 효과와 환자의 특성이 뒤섞여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착시를 피하고 관찰 데이터로 의미 있는 인과 추론을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아주 까다로운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가정들인가요? 첫 번째는 무시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시 가능성이요? ignorability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교란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이에요. 아, 숨겨진 변수가 없어야 한다. 네, 우리가 환자의 나이, 성별, 운동 습관 등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이걸 X라고 할게요. 이 X를 다 고려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치료 T를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잠재적 결과, 즉 Y0나 Y1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치료 선택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가정이에요. 정말 강력한 가정이네요. 숨겨진 교란 변수가 없어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혹시 데이터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가정인 공통지지 또는 중첩과 관련이 있죠. 공통지지요? 이건 아무리 특이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론적으로는 A 치료든 B 치료든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극단적인 예로 파란 머리를 한 사람은 무조건 A 치료만 받는다는 규칙이 세상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우리는 파란 머리인 사람에게 B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즉 그들의 반사실을 데이터로 절대 알 수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숨겨진 변수가 없고 비교할 그룹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까다로운 가정이 어떻게든 만족된다고 치죠.
이제 이 가정 위에서 아까 그 편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인데 결과 모델링, 다른 말로 공별량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왠지 익숙한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머신러닝 모델을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 특성 X랑 받은 치료 T를 입력해서 결과 Y를 예측하는 함수 F, X, T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모델만 잘 만들면 어떤 환자 데이터를 넣고 가상으로 치료를 바꿔보는 거예요. fxi, 치료 B 값과 fxi, 치료 A 값을 각각 계산해서 그 차이를 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치료 효과가 되겠네요. 네,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요? 네, 만약 우리가 만든 모델이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즉 모델을 잘못 설정하면 완전히 틀린 답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틀릴 위험.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만약 실제 세상의 원리는 변수의 제곱항이 들어가는 복잡한 비선한 관계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단순한 선형 모델로만 세상을 분석했다고 쳐요. 네. 그럼 모델은 최선을 다해 답을 찾겠지만 그 결과로 나온 치료 효과는 진짜 세상의 효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값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나오거나 심지어 해로운데 이롭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거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죠. 결과를 직접 예측하려다 보니 내가 만든 모델이 현실과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아예 다른 걸 예측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거라면요? 그가 바로 두 번째 접근법인 치료 배정 모델링, 즉 성향 점수법입니다. Propensity Score Method이요? 네, 이 접근법은 결과를 예측하는 걸 포기해요. 대신 왜 이 사람이 이 치료를 받았을까? 즉, 치료가 배정되는 과정을 예측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결과인 Y를 맞추려고 하지 왜 그 치료 T를 받았는지를 모델링한다니 그게 어떻게 편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관찰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재조정해서 마치 처음부터 무작위로 그룹을 나눈 실험, 즉 RCT 데이터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성향 점수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특정 특성 X를 가진 사람이 치료 B를 받을 확률, 즉 PT=BX를 의미해요. 이걸 머신러닝 모델로 추정하는 거죠. 확률을 추정해서 그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역확률 가중치라는 기법을 써요. 역확률 가중치? 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보통 A 치료를 받고 노인들이 주로 B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아주 드물게 B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B 치료를 받을 성향 점수가 매우 낮겠죠? 이럴 때 이 드문 케이스를 가진 사람의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 낮은 확률의 역수만큼요. 하하, 이거 약간 소수 의견 존중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다들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한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렇게 희귀한 케이스의 가중치를 줘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젊은 사람은 A 치료, 노인은 B 치료를 받는다는 편향을 인위적으로 상쇄시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데이터를 재조정하고 나면 각 그룹이 마치 무작위로 배정된 것처럼 되어서 더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측의 세계를 한 걸음 넘어서 왜?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인과 추론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와 봤네요. 네, 그랬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소름 돋는 예시로 확인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 결과나 교란 변수 같은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두 가지 큰 흐름도 알아봤죠. 결과를 직접 모델링하는 공별량 조정 방식, 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를 모델링해서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성향 점수 방식. 두 가지 방법 다 굉장히 똑똑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방법도 완벽한 마법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두 방법 모두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숨겨진 교란 변수는 없다는 정말 강력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무시 가능성 가정이요? 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데이터 생성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면 아무리 정교한 통계 기법을 써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최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혹은 정책을 만들 때, 심지어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결정들 중 상당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숨겨진 편향 때문에 잘못된 인과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데이터 속에서 상관관계를 넘어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던져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